빚더미에 앉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가난한 아가씨가 시각장애인 재벌 3세와의 결혼에 동의했다. 결혼식 날, 그는 식장에서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가 촛불을 켜고 그에게 돌아섰을 때 그녀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고 말았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답니다. 이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수연은 요란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둘러 가운을 걸치고 복도로 나갔다. 어머니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가슴에 손을 얹은 채였다. 엄마, 열지 마세요. 수연이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 김영희 씨는 이미 열쇠를 돌리고 있었다. 문지방에는 검은 점퍼 차림의 서류 폴더를 옆구리에 낀 남자가 서 있었다. 표정은 딱딱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김영희 씨,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채권 추심업체 직원입니다.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대출금 연체액이 오늘부로 총 8,5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상환액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2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어머니를 가로막았다. 빚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저희도 최대한 갚고 있습니다. 최소 상환액이 20일이나 연체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폴더에서 서류를 꺼내 숫자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한 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재산 압류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몸을 돌려 떠났다. 문이 닫혔다. 김영희 씨는 현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수연이 옆에 쭈그려 앉아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니? 어머니가 눈물 어린 눈을 들었다.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너도 그 카페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잖니. 그런데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부족해. 그런데 저 사람들은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라니. 어디서 그런 돈이 나겠어? 수연은 말이 없었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했다.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손이 떨렸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회색빛 고층 건물들, 비 내리는 11월의 하늘, 젖은 상가 지붕들이 보였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할머니 병원비, 남동생 도현의 학비, 차 수리비까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모두를 돕고 싶어 하셨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까지 모든 짐을 짊어지셨다. 주전자가 끓었다. 수연은 진한 녹차를 우려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다. 어머니는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차를 마시며 허공을 응시했다. 도현이한테 말해볼까? 김영희 씨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18살, 다 컸잖아. 안 돼요. 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걘 공부해야 해요. 전문대도 가야 하고 미래가 있잖아요. 이런 일에 끌어들일 수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수연은 남동생과 함께 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도현은 창가 쪽 좁은 침대에서 팔다리를 쭉 뻗고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빚이나 문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다. 공부, 친구, 컴퓨터 게임, 자신만의 세상에 살고 있었다. 수연은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 애만이라도 걱정 없이 살았으면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열었다. 카페 웨이트리스인 자신의 월급 230만 원, 어머니 월급 280만 원, 월세 180만 원 후 공과금 50만 원 이식비, 교통비, 옷값까지 빼고 나면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이었다. 8,500만 원을 갚으려면 그녀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다. 불가능했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는 24이었다. 3년 전 그녀는 대학교 3학년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다. 자신만의 스튜디오, 멋진 프로젝트, 아름다운 삶을 꿈꿨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해야 했다. 처음에는 편의점, 그 다음엔 카페였다. 교대 근무, 피로, 채권 추심업체의 전화에 대한 끝없는 공포. 하루하루가 단조로운 잿빛으로 흘러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대학 동기였던 친구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수연아, 잘 지내? 우리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다.
주말에 커피라도 한잔 할까? 수연은 답장을 하고 싶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유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다고?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어본 게 언젠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협탁에 내려놓았다. 카페에서의 하루는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수연은 검은 유니폼을 입고 앞치마를 두른 뒤 홀로 나갔다. 오전 근무는 가장 한가했다. 손님은 대부분 노인이나 학생들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고 기계적으로 미소 지었다. 점심시간쯤 지배인인 강 부장님이 들어왔다. 머리를 뒤로 단단히 묶어 올린 50대 여성으로 항상 엄격한 표정이었다. 이수연 씨, 잠깐 내 사무실로 좀 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연은 앞치마를 벗고 그녀를 따라갔다. 사무실은 냅킨과 메뉴판 상자로 가득 찬 비좁은 공간이었다. 앉아요. 강 부장님이 의자를 가리켰다. 할 얘기가 있어요. 수연 씨는 일 잘해요. 불만 없어요. 하지만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수연은 시선을 떨궜다. 월급 인상을 원한다면 미안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지배인이 말을 이었다. 급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침묵했다. 나한테 아는 분이 한 명 있어요. 최 여사님이라고. 대학 동창인데 아주 부유한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전화해서 혹시 믿을 만한 사람 아는 사람 없냐고 묻더라고요. 특별한 일 때문에.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특별한 일이요? 강 부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 집 아들 신부감을 찾고 있대요. 2년 전에 사고로 시력을 잃었는데 그 일 후에 약혼녀가 떠났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아들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거고 보수는 아주 두둑하게 쳐줄 거래요. 아주. 수연은 말이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제가 신부를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떻게 들릴지 알아요. 강 부장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식 결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가족은 단지 아들이 혼자 남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당신 빚을 모두 갚아주고 가족들 생활도 보장해 줄 거예요. 최 여사님 말로는 액수가 수억 원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수연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수억 원, 모든 빚을 한 번에. 어머니는 더 이상 밤마다 울지 않을 것이고 도현이는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강 부장님은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최 여사님 연락처예요. 결정하면 전화해요. 단, 너무 오래 끌지는 말아요. 급하게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수연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남은 근무 시간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손님들에게 미소 짓고 주문을 받았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시각장애인 재벌 3세, 돈을 위한 결혼. 말도 안 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저녁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도현이는 방에서 헤드폰을 끼고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엄마의 수연이 맞은편에 앉아 명함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김영희 씨는 고개를 들어 명함을 집어들고 이름을 읽었다. 무슨 제안인데? 수연은 더듬거리며 천천히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어머니가 속삭였다. 너 모르는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 거야? 장애를 가진 사람과 내 인생을 엮는 거라고.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냥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수연은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변호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수연아, 이건 미친 짓이야. 우리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걸 허락할 수 없어. 그럼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주 뒤면 소송이 들어올 거예요. 우린 쫓겨날 거고요. 도현이는 기숙사비를 못 내서 퇴학당할지도 몰라요. 엄마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하실 거고 그래도 빚은 영원히 못 갚을 거예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절망적으로. 미안해.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돼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한 거야. 김영애 씨가 흐느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면 내가. 아무도 잘못한 거 없어요. 수연이 어머니의 손가락을 더 꽉 쥐었다.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일단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사람들인지 보기라도 하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끔찍하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수연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강지영 부장님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아, 네, 수연 씨. 강 부장님이 전화할지도 모른다고 귀띔해 주더군요.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한번 만나서 얘기하죠. 제가 박 회장님 댁에 수연 씨 이야기를 전해보고 그분들이 동의하시면 만남을 주선해 드릴게요.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주소 적으세요. 수연은 주소를 받아 적었다. 서울의 중심, 부촌 중 하나였다. 만남은 다음 날 박 회장 댁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최은숙 여사는 60살쯤 되어 보이는 후덕한 인상에 친절한 얼굴과 사려 깊은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차를 주문하고 수연에게 가족, 일,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수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빚, 두려움, 그리고 접어둬야 했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솔직한 분이군요.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지훈 도련님께는 바로 그런 분이 필요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애가 비극 이후로 세상에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죠. 이전 약혼녀였던 유라 씨는 도련님이 시력을 잃고 일주일 만에 떠났어요. 장애인과 함께 살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요. 도련님은 그 일로 아주 힘들어했죠.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똑똑하고 과묵하고 자존심이 강해요. 30살이고요. 사고 전에는 아버님 회사에서 일했는데 성공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물론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지만 외로움이 그를 갉아먹고 있어요. 부모님은 아들이 혼자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수연은 창밖의 활기찬 거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까? 박태진 회장님과 윤미경 사모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드릴게요. 최 여사가 말했다. 모레 오후 2시에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오세요. 단정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의 저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화로웠다. 높은 담장, 넓은 대문, 가을 끝자락임에도 잘 가꾸어진 정원. 최 여사가 입구에서 그녀를 맞아 높은 천장, 벽에 걸린 그림들, 부드러운 가죽 소파가 놓인 넓은 거실로 안내했다. 몇 분 후 집주인들이 들어왔다. 박태진 회장은 60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희끗희끗한 머리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자세를 하고 있었다. 윤미경 사모님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세심하게 손질된 머리와 슬픈 눈빛을 한 우아한 여성이었다. 이수연 양, 이리 와서 앉으세요. 박 회장이 맞은편 안락의자를 가리켰다. 수연은 무릎 위로 손을 모으고 앉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거실의 정적 속에 울리는 것 같았다. 최 여사에게서 수연 양의 사정은 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말을 시작했다. 나는 정직함을 높이 삽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점이 마음에 드는군요. 나중에 실망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낫죠.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아들 지훈이는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시력을 잃었죠. 그 일로 아이가 변했어요. 활달하고 사교적이던 아이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약혼녀는 떠났고 친구들도 멀어졌죠. 집에서 재택근무로 내 회사의 자문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윤미경 사모님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우리는 그의 곁에 사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간병인이 아니라 아내, 진정한 가족 말입니다. 우리는 수연 양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어머님과 동생의 생활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이 집에서 살게 될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될 거고요. 그 대가로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훈이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그가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 수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만약 저희가 성격이 맞지 않으면요. 그건 위험 부담이죠. 박 회장이 인정했다. 하지만 지훈이는 잔인한 아이가 아닙니다. 과묵하긴 해도 악한 아이는 아니에요. 시간을 주면 아마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답은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가능한 한 빨리요. 박 회장은 재킷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들 사이의 탁자에 놓았다.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읽어보고
어머님과 상의하세요. 동의한다면 결혼식은 2주 뒤입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분, 지훈 씨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윤미경 사모님이 남편과 시선을 교환했다. 지금 위층 서재에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만나는 건 시기상조일 것 같네요. 그 애는 우리가 신부감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일단 적합한 사람을 찾은 후에 소개할 생각이었거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집에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오래 앉아 계약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정식 혼인, 공동거주, 혼인신고 후 3일 이내의 채무 상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매월 200만 원 생활비 지원. 수연은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 건지 알고 있는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알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수연아, 거래라고. 알아요. 수연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엄마,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거절하면 우린 모든 걸 잃게 돼요. 이렇게라도 하면 적어도 도현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김영희 씨는 딸을 끌어안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고 수연은 어머니의 눈물에 자신의 가운 어깨가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최 여사에게 전화했다. 동의할게요. 결혼 준비는 쏜살같이 시작되었다. 수연이 동의한 다음 날 윤미경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와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와달라고 했다. 수연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지난 생애 졸업과제 발표를 위해 샀던 유일하게 괜찮은 오딘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저택으로 향했다. 윤미경 사모님은 현관에서 그녀를 맞으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수연 양, 동의해줘서 정말 기뻐요. 마음의 짐을 얼마나 덜었는지 모를 거예요.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이미 드레스 카탈로그, 서류 폴더, 할일 목록이 놓여 있었다. 결혼식은 열흘 뒤에요. 윤미경 사모님이 옆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를 거예요. 구청에 혼인신고도 해야 하고 드레스도 고르고 식당도 예약해야죠.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 알지만 박 회장님이 빨리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지훈이가 미리 알고 거부할까 봐 걱정하시거든요. 언제쯤 그분께 말씀하실 계획이세요? 수연이 초조하게 원피스 자락을 만지작거렸다. 결혼식 3일 전에요. 그 애를 위해 좋은 사람을 찾았고 이건 그 애를 사랑해서 내린 우리 결정이라고 설명할 거예요. 지훈이는 까다로운 아이지만 우리 의견을 존중하긴 해요.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그는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통보를 받게 될 것이었다. 어떻게 반응할까? 이 일로 자신을 증오하게 되면 어떡하지? 다음 며칠은 정신없는 소란 속에서 지나갔다. 수연은 윤미경 사모님과 함께 웨딩숍을 돌아다니며 드레스를 입어봤다. 그녀는 단순한 것을 원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생각만으로도 어색했지만 레이스가 달린 전통적인 흰색 드레스를 고집했다. 결국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다. 장식이 거의 없고 긴 소매가 달린 바닥까지 내려오는 크림색 드레스. 우아하고 단정했다.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윤미경 사모님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지훈이가 당신을 볼 수 있었다면 정말 행복해했을 텐데.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류 처리는 순식간에 끝났다. 박 회장이 인맥과 돈을 이용해 하루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다. 수연의 가족 빚은 예비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바로 해결되었다. 어머니는 전화해서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울었다. 수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어떻게든 해볼 수. 늦었어요. 엄마. 전 이미 동의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수연 자신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가 박지훈을 처음 본 것은 결혼식 3일 전이었다. 윤미경 사모님은 이제 서로 알아야 할 때라며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수연은 저녁 7시까지 도착해 손님방에서 단정한 회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너무 걱정 마세요. 최 여사가 방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지훈 도련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냥 익숙해질 시간을 좀 주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다. 거실로 내려갔다. 박 회장과 윤미경 사모님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 벽난로 옆 높은 안락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앉아 있음에도 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넓은 어깨, 짧게 깎은 검은 머리, 검은 터틀넥에 청바지 차림, 그리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아주 짙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선글라스. 그녀가 들어섰을 때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지훈아, 윤미경 사모님이 일어나 수연의 손을 잡고 그에게로 데려갔다. 이쪽은 우리가 얘기했던 이수연 양이야. 박지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수연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180cm는 훌쩍 넘어 보였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 동작은 마치 그녀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는 것처럼 정확하고 자신감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연 씨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손가락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한 번 쥐었다가 놓았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겨우 들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앉으시죠. 지훈은 소파 쪽으로 고갯짓하고는 자신은 다시 안락의자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훈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일에 대한 아버지의 질문에 보고서나 재무 예측에 관한 단답형 대답만 할 뿐이었다. 최 여사가 그의 앞에 음식을 놓아주었지만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한 듯 실수 없이 능숙하게 식사했다. 수연은 포크로 샐러드를 뒤적이면서 그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엄격한 얼굴, 날카로운 광대, 굳게 담은 입술. 식탁에서도 선글라스는 벗지 않았다. 저 안경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흉터, 공허함. 이수연 씨, 갑자기 지훈이 그녀를 불렀고 그녀는 움찔했다. 네, 부모님께서 이 결혼에 동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형식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세요. 저는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말은 차갑고 무심하게 들렸다. 수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녀가 마침내 쥐어짰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훈이 물잔을 들었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하고 나는 내 몫을 할 겁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윤미경 사모님은 입술을 오므리고 남편을 바라봤다.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지훈아,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다. 그가 엄하게 말했다. 수연 양은 내 아내가 될 사람이지 고용인이 아니야. 서류상의 아내죠. 지훈이 받아쳤다. 위선은 떨지 맙시다. 아버지가 그녀를 찾았고 돈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녀는 동의했고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고요. 수연은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수치심, 모욕감, 분노, 모든 것이 뒤섞였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잠시 나가봐야겠습니다. 그녀는 식당을 뛰쳐나와 2층으로 올라가 손님방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눈을 태웠지만 흘러내리게 두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이 일에 동의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자신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몇 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수연 양, 나란다. 들어가도 될까? 윤미경 사모님이었다. 수연은 눈을 닫고 문을 열었다. 예비 시어머니가 들어와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 애를 용서해줘요. 당신을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유라 씨 일 이후로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해해요. 수연이 가쁘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판 게 아니에요. 가족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알아, 아가. 나도 알아. 지훈이도 이해하게 될 거야. 시간만 좀 줘요. 그 애는 똑똑하니까. 보게 될 거야. 윤미경 사모님은 말을 멈췄다가 고쳐 말했다. 느끼게 될 거야.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도 없었다. 결혼식 날은 추웠다. 10월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세찬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수연은 전날 밤 묵었던 저택의 손님방에서 일찍 잠을 깼다. 창밖의 정원, 젖은 오솔길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끝이구나. 오늘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뀔 거야. 아침에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머리를 높게 올리고 화장을 해주었다.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설어했다. 아름다운 타인의 얼굴, 타인의 삶. 11시에 드레스를 입었다. 윤미경 사모님이 등 뒤에 단추를 채워주고
베일을 정리해 주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그녀는 어머니 같은 다정함으로 수연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와 도현이는 예식장으로 바로 왔다. 김영희 씨는 울면서 딸을 끌어안고 미안해라고 속삭였다. 도현이는 새 정장 차림으로 옆에 서서 어색하게 발을 동동 굴렀다. 그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누나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줄로만 알았다. 예식장은 작고 고풍스러웠다. 하객은 15명 남짓, 지훈의 부모님, 몇몇 친척, 수연의 가족, 그리고 최 여사, 모든 것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거의 장례식 같았다. 지훈은 단상 앞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등은 꼿꼿했고 두 손은 앞에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에는 여전히 그 짙은 선글라스가 있었다. 수연은 박 회장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다. 아버지가 없었기에 그가 대신 단상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녀는 조용한 오르간 소리에 맞춰 천천히 걸었고 심장은 지금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다. 그녀가 다가갔을 때 지훈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말들은 물속에서처럼 멀게 들렸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을 읊었다. 지훈은 감정 없이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반지를 교환할 때조차 그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 수연은 그의 손가락에 평범한 금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도 그녀에게. 그의 손가락은 차가웠다. 이제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주례가 말했다. 지훈은 몸을 숙여 그녀의 뺨에 입술을 갖다 댔다. 빠르고 형식적으로. 그리고는 바로 몸을 일으켰다. 끝이었다. 그들은 이제 부부였다. 예식이 끝난 후에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다. 흰 꽃으로 장식된 작은 홀, 차려진 테이블. 하객들은 신혼부부를 축하하며 잔을 부딪혔다. 수연은 지훈 옆에 앉아 기계적으로 미소 지었다. 그는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물만 조금씩 마셨다. 박 회장이 신혼부부를 위해 그들의 행복과 긴 결혼 생활을 위해 축사를 했다. 이 결합이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다. 지훈은 잔을 들지도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어머니가 다가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힘들면 참을 필요 없어.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어. 괜찮아. 엄마. 수연이 억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밤 10시쯤 그들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박 회장과 윤미경 사모님은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자신들의 공간으로 돌아갔다. 최 여사가 신혼부부를 2층 침실문 앞까지 안내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녀는 동정 어린 눈으로 수연을 보며 말했다. 문이 닫혔다. 그들은 단둘이 남았다. 침실은 거대했다. 높은 천장, 짙은 색 침구가 깔린 육중한 침대, 벽난로 옆에 안락의자 2개, 무거운 커튼이 쳐진 프렌치 창문. 수연은 방 한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지훈은 침대 쪽으로 걸어가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다. 움직임은 자신감 있고 정확했다. 그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욕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필요한 건 다 있을 겁니다. 옷 갈아입으세요. 수연은 말없이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드레스와 베일을 벗고 화장을 지우고 윤미경 사모님이 준 평범한 잠옷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지만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나왔을 때 지훈은 여전히 선글라스를 쓴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문가에 얼어붙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가 조용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억지로 뭘 하게 하진 않을 테니까. 이건 서류상의 결혼이라는 거 기억하죠? 수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두렵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당신 숨소리가 들려요. 겁에 질렸군요. 이해합니다. 나라도 당신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테니까. 그는 일어나 안락의자로 걸어가 베개와 담요를 집어들었다. 나는 의자에서 자겠습니다. 침대는 당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수연이 한 걸음 다가섰다. 침대도 넓고 자리도 충분해요. 피곤하실 텐데. 지훈은 멈춰 서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은 이 장소에 있기엔 너무 착한 사람이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도요. 그는 침대로 돌아와 창가 쪽 가장자리에 누워 등을 돌렸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반대편 가장자리에 누워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그들 사이에는 거대한 거리가 있었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것은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저 렌즈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수연은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낯선 집에서의 첫날 밤, 이제는 남편이 된 낯선 남자 곁에서 그녀가 느끼는 유일한 감정은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이었다. 새로운 삶의 첫 아침은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다. 수연은 커튼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빛에 잠을 깼다. 고개를 돌리니 지훈은 옆에 없었다. 그의 쪽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베개는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아무도 자지 않은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긴장 때문에 온몸이 쑤셨다. 결국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가을 정원이 보였다. 오솔길, 멀리 보이는 정자. 아름답지만 낯설었다.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는 윤미경 사모님이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수연아. 잘 잤니? 네,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수연이 거짓말했다. 지훈이는 벌써 아침 먹고 지금 서재에서 일하고 있어? 항상 일찍 일어나거든. 윤미경 사모님은 식탁을 가리켰다. 앉으렴. 최 여사님이 곧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줄 거야. 수연은 자리에 앉았다. 최 여사가 그녀 앞에 오믈렛과 토스트가 담긴 접시를 놓고 차를 따라주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카페 카운터에 서서 주문을 받고 동전을 세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저택에 앉아 시중을 받고 있다니 부담 갖지 말 거라 윤미경 사모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여긴 이제 내 집이야. 원한다면 내가 집 구경이라도 시켜줄까? 서재, 온실, 운동실 같은 곳들. 감사합니다. 나중에요. 수연은 포크로 오믈렛을 쿡쿡 찔렀다. 입맛이 없었다. 윤미경 사모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며 침묵했다. 수연아,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부디 지훈이에게 기회를 줘보렴. 그 애가 항상 저렇게 무심했던 건 아니야? 사고 전에는 달랐어. 활달하고 쾌활하고 삶을 사랑했지.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고 때 말이에요. 윤미경 사모님은 한숨을 쉬며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2년 전 겨울, 당시 약혼녀였던 유라와 별장으로 가던 중이었어. 길이 얼어붙어 있었지? 마주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그의 차선으로 돌진했어. 지훈이가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 충격은 운전석 쪽으로 쏠렸지. 유라는 거의 다치지 않았어. 긁힌 상처 정도? 하지만 지훈이는 유리 파편이 얼굴에 튀었어. 시신경이 손상됐지? 의사들은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 수연은 그 장면을 상상하며 침묵했다. 고통, 피, 어둠. 그 애는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유라는 처음 며칠은 찾아오더니 점점 뜸해졌지. 그리고 지훈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찾아와서 말했어. 못하겠다고. 장애인과 인생을 엮을 준비가 안 됐다고. 간병인이 되기엔 너무 젊다고. 윤미경 사모님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애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가달라고 했지? 그러고는 이틀 동안 방에 틀어박혔어. 우리는 그 애가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무서웠단다. 수연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애는 이겨냈어. 윤미경 사모님이 말을 이었다. 새롭게 사는 법, 공간을 파악하고 일하고 남의 도움 없이 지내는 법을 배웠지. 하지만 사람을 믿지 않게 됐어. 모두가 자기를 동정하고 그저 눈먼 장애인으로만 본다고 생각해. 전 그를 동정하지 않아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알아. 그래서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 거야. 윤미경 사모님이 그녀의 손을 덮었다. 그냥 곁에만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침 식사 후 수연은 2층으로 올라가 지훈의 서재 문 앞에 섰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업무적이었으며 어떤 재무지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침실로 돌아갔다. 하루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수연은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을 보고 집 안을 돌아다니며 그림과 책장의 책들을 구경했다. 너무 오래 머문 손님처럼 느껴졌다. 점심때가 되어도 지훈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윤미경 사모님은 최 여사에게 위층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부탁했다. 가끔 일에 너무 몰두해서 모든 걸 잊어버리곤 해 그녀가 식탁에서 수연에게 설명했다. 수연은 샐러드를 뒤적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두워진 저녁,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올라가 보기로 했다. 조용히 노크했다. 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문을 열었다. 지훈은 큰 책상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노트북이, 귀에는 헤드폰이 있었다. 문 삐걱이는 소리를 듣고 그는 헤드폰을 벗고 그녀 쪽으로 돌아섰다. 선글라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수연 씨, 맞죠? 네, 그냥 뭐 필요한 거 없나 해서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녁 식사는 하실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나중에, 아마도요. 수연은 떠나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았다. 지훈 씨, 이 상황이 우리 둘 다에게 어색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린 이제 같이 살잖아요. 가끔이라도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수연은 당황했다. 그가 그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다. 모르겠어요. 뭐든지요. 당신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세요? 일합니다. 아버지 회사 재무팀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예측하죠. 어떻게요? 수연은 말을 멈췄다. 보지 않고 어떻게 일하냐고요. 그의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기색이 스쳤다.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어주죠. 저는 들으면서 타이핑하고요. 적응했습니다. 어려웠겠어요. 모든 걸 다시 배우는 게? 그랬죠. 그가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발을 이리저리 옮겼다. 원하신다면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도 서류를 읽어드린다거나.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말을 잘랐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수연은 문 쪽으로 돌아서며 서운함을 느꼈다. 이수연 씨, 지훈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그는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앉아 있었다. 손가락을 깍지 낀 채였다. 제가 무례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냥 혼자인 게 익숙해져서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볼 수는 없었지만 재촉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하루하루가 반복되었다. 지훈은 일찍 일어나 서재로 가서 저녁까지 일했다. 수연은 할 일을 찾으려 애썼다. 최 여사를 도와 부엌에서 국에 넣을 채소를 썰거나 설거지를 했다. 가정부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사모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이건 제 일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수연이 간단히 대답했다. 이렇게라도 돕게 해주세요. 최 여사는 마음이 누그러졌고 그들은 함께 요리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파이를 굽고 윤미경 사모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김치찌개를 끓이는 법을 배웠다. 손에 묻은 밀가루, 오븐의 온기, 갓 구운 빵 냄새에서 이상한 평온을 찾았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간단한 김치 부침개였다. 반죽을 만들고 프라이팬을 달궜다. 부침개는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졌다. 지훈은 8시쯤 내려왔다. 수연은 계단에서 들려오는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난간을 가볍게 짚으며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부엌에 들어와 문지방에 멈춰섰다. 부침개 냄새가 나네요. 그가 놀란 듯 말했다. 네, 수연이 마지막 부침개를 접시에 옮겼다. 제가 만들었어요. 부침개. 좋아하시잖아요. 지훈은 얼어붙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수연은 당황했다. 사흘 전에 아침 식사 때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님께서 뭘 준비할까 물으셨을 때 부침개가 먹고 싶지만 번거롭다고 하셨어요. 그는 말없이 식탁으로 걸어가 앉았다. 수연은 그의 앞에 접시를 놓고 오른쪽에 젓가락을 놓아주었다. 오른쪽에 젓가락, 왼쪽에 간장, 앞에는 부침개 접시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젓가락을 더듬어 찾아 부침개 한 조각을 집어 맛보았다. 천천히 씹었다. 수연은 가스레인지 옆에 서서 초조하게 행주를 구겼다. 맛있네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그의 첫 고맙다는 말이었다. 짧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무언가 변했다. 눈에 띄지 않게 한 방울씩.
지훈은 수연이 아침을 준비할 때 식탁에 내려와 앉기 시작했다. 항상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식사는 했다. 가끔은 만족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설탕 없는 진한 커피, 토마토를 넣은 달걀 프라이, 호밀빵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했다. 묻지 않고 그저 준비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서재에서 내려와 문가에 멈춰섰다. 책 읽고 있습니까? 네,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책이죠? 박완서 작가의 나목이요. 지훈은 소파로 걸어가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았다. 소리내서 읽어줄 수 있습니까? 수연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녀는 책 페이지를 펴고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안정되었다. 지훈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고개를 살짝 젖히고 앉아 있었다.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녀가 챕터 중간에 잠시 멈추자 그가 말했다. 계속해주세요. 그녀는 1시간 더 읽었다. 지훈은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가 책을 덮자 그가 일어섰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좋군요. 그리고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수연은 거실의 정적 속에 앉아 책을 가슴에 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연약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다. 저녁마다 책을 읽는 것은 의식이 되었다. 지훈은 9시쯤 내려와 자신의 안락 의자에 앉았다. 수연은 고전, 현대소설, 때로는 추리소설을 읽었다. 그는 말없이 듣다가 가끔 줄거리에 대해 평했다. 그렇게 앉아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선글라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수연은 더 이상 그것을 예전처럼 의식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녀의 하루가 어땠는지,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수연은 요리, 정원 산책, 윤미경 사모님과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도 그의 일에 대해 물었다. 그는 주식, 채권, 시장의 리스크에 대해 짧지만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수연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귀에 깊게 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고백했다. 저 예전에 대학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마치지는 못했지만요. 왜요? 지훈이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는 침묵했다.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죠. 수연은 그가 보지 못함에도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인걸요. 꿈을 되찾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원한다면 학비는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수연은 예상치 못했다. 말이 목에 걸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고개를 돌려야 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무릎 위로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다.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동정심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걸까? 윤미경 사모님은 자주 그들을 찾아와 수연을 차에 초대했다. 어느 날 온실에서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그녀는 지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애가 변하고 있는 게 보여. 그녀는 수연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여기 온 후로 그 애가 더 부드러워졌어. 전에는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아침 식사하러 내려오고 너와 저녁 시간을 보내잖아. 그건 아주 큰 의미가 있어? 수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고 전에는 저렇게 활달했어. 윤미경 사모님이 말을 이었다. 웃고 농담하고 사람들을 좋아했지? 그런데 사고 후에 특히 유라일 이후로 마음을 닫아버렸어. 신뢰를 잃었지? 이제 아무도 지금의 자신을 사랑해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연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윤미경 사모님은 입술을 오므렸다. 아름답고 야심있고 좋은 집안 출신이었지. 2년 동안 사귀었고 결혼할 예정이었어. 하지만 사고가 나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견디지 못했어. 아니, 견디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그녀에게는 돈, 지위, 겉모습이 중요했으니까. 지훈이가 다친 후로는 더 이상 그녀의 이상적인 남편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거야. 수연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가장 힘든 순간에 사람을 버릴 수 있을까? 그 애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그 일로 마음이 무너졌어. 윤미경 사모님이 조용히 덧붙였다. 시력만 잃은 게 아니야? 사랑에 대한 믿음도 잃었지? 한 달 이상이 지났다. 수연은 그들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지훈이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내가 돕겠습니다. 당신이요. 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그는 칼을 들고 빵을 자르기 시작했다.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정확했다. 수연은 숨도 쉬지 않고 바라보았다. 연습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사고 후 첫 반년은 힘들었죠. 손가락을 베고 접시를 떨어뜨리고.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부엌이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미 다 압니다. 우리 부엌. 수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가 불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요리했다. 지훈은 빵을 썰었고 수연은 달걀 프라이를 부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달랐다. 평온하고 거의 아늑하기까지 했다. 그날 저녁 수연이 또 다른 챕터를 읽고 있을 때 지훈이 갑자기 그녀를 멈춰 세웠다. 이수연 씨 후회하지 않습니까? 동의했던 거요. 수연은 책을 덮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아요. 여기, 나도 그렇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수연은 심장이 한 박자 멎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한 말 중 가장 사적인 말이었다. 날들이 쌓여 주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식탁을 차리고 읽었던 책이나 정원에서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은 들으며 가끔 질문을 던졌다. 그녀를 부를 때 그의 목소리는 더 따뜻해졌다. 어느 날 정원을 산책하던 중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을 감쌌다.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수연은 손을 빼지 않고 나란히 걸으며 맞닿은 손에서 퍼져나가는 온기를 느꼈다. 주변이 어떤지 말해주세요. 그가 부탁했다. 나무들은 거의 앙상하고 떡갈나무만 아직 잎을 달고 있어요. 불꽃처럼 붉은색이에요. 길은 젖어 있고 축축한 흙냄새가 나요. 하늘은 회색이지만 우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마치 겨울이 올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요. 지훈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수연은 그것을 보았다. 묘사하는 재능이 있군요. 예전에는 제 디자인 프로젝트를 그렇게 상상했어요. 수연이 고백했다. 말로 그림을 그렸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건 당신의 것이에요. 수연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밤에 그들은 여전히 침대 양끝에서 잤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은 잠에서 깨어 자신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놀라서 몸을 떼려 했지만 지훈이 잠결에 중얼거렸다. 가지 마. 그녀는 숨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그가 자고 있는 걸까? 아닌 걸까? 수연은 조심스럽게 머리를 다시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그가 들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날 아침부터 그들은 더 가까이 붙어 잠들기 시작했다. 껴안지는 않았지만 이불 밑에서 손이 가끔 닿았다. 수연은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른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 후 3개월이 지났다. 12월이 되자 첫눈이 내렸다. 수연은 침실 창가에 서서 눈송이가 공중에서 맴도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들어와 옆에 섰다. 눈이 옵니까? 그가 물었다. 네, 한방눈이에요. 나뭇가지랑 정자 지붕에 쌓이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고 손가락으로 팔을 쓸어내려 손목을 잡았다.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다. 수연은 그에게로 돌아섰다. 선글라스에 가려진 그의 엄격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 이 몸짓, 이 말들 속에서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다. 지훈 씨, 그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감정들이 그녀를 두렵게 하고 그 감정들을 이름 붙이기가 무섭다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거래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그녀에게는 더 이상 거래가 아니라고. 그는 마치 그녀의 목소리로 마음을 읽으려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아니에요. 그냥 저도 당신과 함께 여기에 있는 게 기뻐요. 그가 진짜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를 움직이는 미소. 그리고 수연은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짙은 선글라스와 차가운 말 뒤에 숨어있는 과묵하고 사려 깊고 상처받은 남자에게 그녀는 사랑에 빠지고 있었고 그것은 동시에 아름답고 두려웠다.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진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돈 때문에 그의 삶에 들어왔다는 죄책감을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12월의 밤은 점점 길어졌다. 창밖은 일찍 어두워졌고 눈은 두껍게 쌓여 도시의 소음을 삼켰다. 수연은 거실에 앉아 크리스마스 장식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윤미경 사모님이 연말을 맞아 집 꾸미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지훈은 평소처럼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연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최근 몇 주간 감정이 실타래처럼 엉켜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계단에서 들려오는 그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문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침에 옆에서 깨어날 때면 이 연약한 친밀감을 깨뜨릴까 봐 움직이기도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다. 저녁에 그가 그녀의 낭독을 듣기 위해 안락의자에 앉을 때면 그녀는 그의 광대뼈 선, 굳게 담은 입술, 팔걸이에 놓인 손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웠다. 그가 느끼는 감정이 감사인지 습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책감이 안에서부터 그녀를 갉아먹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이곳에 왔다. 그래, 빚은 갚았고 가족은 구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반 위에서 진실한 무언가를 쌓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수연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옆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옆으로 누워 손을 베개 밑에 넣고 자고 있었다. 협탁 위에 선글라스. 그는 잠들기 전 항상 그것을 벗었지만 그녀가 이미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만 그랬다. 수연은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는 실루엣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선글라스 없는 그의 얼굴, 그의 눈을 보고 싶었지만 그녀가 깨거나 뒤척일 때면 그는 마치 그녀의 시선을 느끼기라도 한 듯 이미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흉터,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보이기 싫은 두려움. 수연은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생각들이 그녀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마침내 새벽 3시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내려갔다. 물병에서 물을 따라 천천히 마시며 창가에 섰다. 유리창 너머의 눈이 가로등 불빛에 빛나고 있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말해야 했다. 지금 용기가 있을 때. 그녀는 위층으로 돌아와 침실 문 앞에 섰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협탁 위에 있던 작은 유리 촛대의 초에 불을 붙였다.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채웠다. 지훈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그는 뒤척이며 팔꿈치로 몸을 일으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잠이 덜 깬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선글라스가 없었다. 없었다. 수연은 그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촛불에 살짝 찡그려진 어두운 눈동자, 살아있는 눈,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 손에서 유리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파편이 카페트 위로 흩어졌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앉아 바닥에 발을 내렸다. 그들의 시선이 촛불 속에서 마주쳤다. 당신의 수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갈라졌다. 보이는 거예요. 1초의 침묵. 2초, 지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보입니다. 수연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등 뒤에 차갑고 단단한 벽에 몸을 기댔다. 어떻게? 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계속 연기했던 거예요? 지훈이 일어나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는 움찔하며 피했다. 오지 마요. 그는 멈춰섰다. 얼굴에 고통과 당혹감이 스쳤다. 수연 씨, 미안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했어야죠.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수연은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은 거짓말했어요. 네네. 나는 당신을 돕고 지지해주려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조심했는데 당신은 그냥 날 보면서 침묵했던 거잖아요.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지훈이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이건 당신과 함께 시작된 게 아니에요? 뭐가 시작됐다는 건데요?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사고 후에 저는 정말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반년 동안이요. 의사들은 영원히 그럴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점차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형체, 그 다음엔 윤곽, 그리고 모든 것이요. 8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예전처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연은 가슴에 손을 얹고 침묵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유라가 떠난 후였죠. 저는 깨달았어요. 그녀가 나와 함께 있었던 건 내가 아니라 내 돈, 지위, 성공한 남편이라는 이미지 때문이었다는 걸 내가 짐이 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떠났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부모님께 시력이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속 선글라스를 썼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누가 내 곁에 남아줄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날 시험한 거예요. 수연은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당신의 실험 대상이었나요? 아니요. 지훈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니에요. 수연 씨 부모님이 신부감을 찾았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또 다른 유라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과 살기로 동의한다면 그 사람은 내게서 돈과 외모 이상의 것을 봐줄 거라고요. 나는 빚 때문에 동의했어요. 수연이 소리쳤다.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한 걸음 앞에서 멈췄다. 하지만 당신은 남았어요. 빚을 다 갚은 후에도 당신은 돈을 돌려주고 떠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남아서 내게 아침을 해주고 저녁마다 책을 읽어주고 나와 함께 산책하며 손을 잡아주었죠.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에요. 수연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봤어요? 실수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냐고요? 침묵. 지훈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가 속삭였다. 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이 바보야? 눈이 멀고 외롭고 마음을 닫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당신을,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해주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날 아껴주던 그 사람을,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당신은 그냥 연기를 했던 거잖아요. 아니,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수연은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는 단단히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에요. 수연 씨, 나는 연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은 진짜였어요. 모든 말, 모든 몸짓이, 내가 거짓말한 건 시력에 관한 것 하나뿐이었지만 내 감정은 진짜였어요. 나요. 수연이 그의 가슴을 밀쳤다. 그는 물러섰지만 그녀의 어깨에서 손을 떼지는 않았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재벌 3세라서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누군가가 진짜 나를 봐주길 바랐어요. 그리고 당신이 봐줬어요. 당신은 나를 동정하지도 간병인이 되지도 않았어요. 당신은 내 친구가, 내 버팀목이, 나의. 그는 말을 멈췄다. 수연은 눈물을 통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뭔데요? 나의 사랑이요. 지훈이 숨을 내쉬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수연 씨,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당신이 내 스쳐 지나가는 말을 기억해서 부침개를 해준 그날이었을지도, 아니면 당신이 책을 읽어줄 때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였을지도, 아니면 정원에서 내 손을 잡고 노을에 대해 이야기해줄 때였을지도. 나는 사랑에 빠졌고 고백하기가 두려웠어요. 당신이 의무감 때문에, 동정심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수연은 움직일 수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말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을 속였어요.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화내는 건 당연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냥 용서해줘요. 더 일찍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수연은 그의 품에서 벗어나 문으로 향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거실로 내려갔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조용히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다음 며칠은 견딜 수 없었다. 수연은 손님 방으로 옮겼다. 지훈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때 부엌에서 마주쳤다. 그가 오면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커피를 따라주고 자리를 떴다. 저녁에 그는 더 이상 낭독을 듣기 위해 내려오지 않았다. 윤미경 사모님은 긴장감을 눈치채고 수연에게 말을 걸려 했다. 무슨 일이니, 아가? 싸웠어. 그런 셈이에요. 수연은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죄송해요. 이 문제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와 지훈 씨 사이의 문제예요. 일주일이 고통스럽게 지나갔다. 수연은 생각하고 분석하고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순간을 다시 겪었다. 그래, 그는 거짓말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거짓말하지 않았나? 그녀는 거래를 위해 그와 결혼했다. 그들은 둘 다 속임수로 시작했다. 둘 다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유라의 배신으로부터, 그녀는 가난과 빚으로부터.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은? 그건 진짜가 아니었나? 수연은 정원에서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의 손을 떠올렸다. 그녀의 학비를 내주겠다고 제안했던 것. 그녀가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을 기억하고 최 여사에게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어느 날 그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 저녁 내내 옆에 앉아 이불을 덮어주고 차를 가져다 주었던 것. 그것이 거짓이었나? 아니, 그는 그런 면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들 사이에 싹트고 있던 것을 잃을까 두려워 한 가지 진실을 숨겼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화가 난 것은 속임수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워했던, 의심했던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이다. 일주일 후, 수연은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가 그의 서재 문 앞에 섰다. 노크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곤하고 생기가 없었다. 수연이 들어섰다. 지훈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코에는 다시 짙은 선글라스가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수연 씨, 목소리에 놀라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선글라스 벗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그것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어둡고 지친 눈에 간청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다가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해해요. 그녀가 시작했다. 나도 나 자신으로 있는 게 두려웠어요. 나도 거래 결혼이라는 걸 숨겼고요. 우리 둘 다 솔직하지 못했고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말없이 들었다. 하지만 지훈 씨, 만약 우리 사이에 무언가 진짜가 있다면 그걸 거짓말 위에 세울 수는 없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돼요. 당신 쪽에서도 내 쪽에서도요.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가 재빨리 말했다. 맹세해요. 어떤 거짓말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화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는 않을게요. 당신은 그럴 만했어요. 하지만 나도 잘못했어요. 나는 돈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비록 나중에 모든 것이 변했지만 시작은 잘못됐었죠. 시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에요. 수연 씨,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당신이 동의했기 때문도 감사함 때문도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요. 착하고 강하고 정직한 당신을요. 당신이 내게 화를 낼 때조차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수연은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게 두려워요. 이렇게 잘못 시작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지훈이 일어나 책상을 돌아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합시다. 거짓말 없이, 거래 없이, 그냥 당신과 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된 두 사람으로요. 수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열려있고 진실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눈이 정말 그걸 원해요. 세상 무엇보다도요.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럼 한번 해봐요. 다음 한 달은 새로운 삶 같았다. 지훈은 집에서 더 이상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다. 드러난 얼굴로 더 자주 미소 지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과거, 고통, 두려움에 대해. 수연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의 몇 년, 가난에 대한 공포, 돈 때문에 결혼에 동의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야기했다. 지훈은 유라에 대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병원에서의 나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솔직해지는 법, 감정을 숨기지 않는 법, 가면 뒤에 숨지 않는 법을 배웠다. 지훈은 그녀에게 도시를 구경시켜 주었고 박물관, 극장, 그리고 눈 덮인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데려갔다. 수연은 온라인 디자인 강의에 등록했다. 지훈은 학비를 지원해 주었고 그녀의 모든 성공에 기뻐했다. 그들은 다시 한 침대에서 잤지만 이제는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다. 함께 일어나 새벽에 서로에게 입을 맞추었다. 어느 날 저녁 담요를 덮고 테라스에 앉아 있을 때 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수연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보석이 박힌 단순하고 우아한 반지가 있었다. 다시 나와 결혼해줘요. 지훈이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빚 때문에도 부모님 때문에도 아니고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내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요. 우리 둘 다 온전한 우리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진짜 결혼식을요. 수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일 그녀가 속삭였다. 네, 그럴게요. 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키스했다.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서로를 껴안고 앉아 있었고 수연은 느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고. 돈이나 거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이 사람, 그의 손길, 그의 사랑 안에 있다고. 결혼식은 2달 후인 2월 말, 저택정원의 하얀 텐트 아래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수연의 가족과 지훈이 다시 세상에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삶으로 돌아온 친구들을 초대했다. 지훈은 선글라스 없이 밝은 색 정장을 입고 임시 제단 앞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수연은 하얀 장미 부케를 들고 심플한 흰 드레스를 입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어머니는 행복에 겨워 울었고 도현이는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들은 이번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서약을 교환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정직하고 지지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수연 씨요. 눈먼 상태에서가 아니라 외로움에서요. 수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곁에 있으며 당신과 삶을 나눌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은 내게 신뢰하는 법, 용서하는 법,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2번째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그들은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키스했고 수연은 알았다. 이것이 그들 이야기의 시작,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저녁에 하객들이 돌아간 후 그들은 담요를 덮고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지훈은 수연의 어깨를 감쌌고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뭐를요? 그때 동의했던 거요. 그 첫 번째 결혼식.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단 한 방울도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나를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이끌어줬으니까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그녀의 정수리에 키스했다. 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은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에요. 그들은 별빛 아래 정적 속에 앉아 있었고 수연은 그들이 걸어온 길을 생각했다. 두려움과 거짓말에서 사랑과 신뢰로, 거래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인생은 놀라웠다. 때로는 가장 잘못된 시작이 가장 올바른 결말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기를, 용서하기를, 그리고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했다. 진정으로, 깊이, 영원히.